요즘 다이소 많이들 가세요? 홍대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가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곳이 올리브영이고요. 다른 한 곳이 다이소인데요. 그만큼 다이소의 현재 인기를 보여주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1,000원짜리 가게로도 유명하지만 가장 비싼 상품도 5,000원이 넘지 않는 다이소. 보다 보면 이 기업은 어떻게 이익을 내는지 궁금할 정도죠. 그래서 오늘은 다이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슈연구소의 김밥입니다. 사실 다이소 같은 사업을요, 우리나라에선 1,000원샵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이건 사실 일본이 100엔샵이나 미국이 달러샵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대로 사업 모델 카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나라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런 사업을 일찍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이런 사업이 등장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경우는 원래 정식 명칭은 아성 다이소라 합니다. 이 회사를 창업한 사람은 이제 박정부 회장인데요. 이분은 원래 일본 다이소에 우리나라 상품을 납품하던 유통업자였어요. 이런 이제 100엔샵, 달러샵들의 특징은요, 정해진 상품 가격에 맞춰서 상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 조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찾아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박정부 회장이 그 역할을 국내에서 했던 거죠. 이런 사업의 특징은요, 상품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만큼 구매 단위가 클 수밖에 없죠. 그 구매 단위 큰 걸로 가지고 제조사와 협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많은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이 가격에 맞춰달라. 이익은 적겠지만은 그만큼 판매량이 많으니까 충분히 이걸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납품을 박정부 회장이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워낙에 구매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97년에 우리나라에서 다이소를 출시하게 됩니다. 근데 타이밍이 참 좋았던 게요. 9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있었죠.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소득도 빡빡해지니까 아무래도 소비를 줄이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이소가 굉장히 훌륭한 상품 구매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딴 데선 비싸게 되는 상품을 1,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이소가 굉장히 거기서 큰 영향을 받아서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다이소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다른 1,000원 샵들도 많긴 했었는데요. 대부분은요, 폐업한 공장에서 물건을 떼와다 파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게 장기 지속 불가능한 거였어요. 다만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경우는 일본에 물품을 납품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일부분을 떼와서 파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장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아성 다이소는 초반의 경우에는 일본 다이소와 연관성이 있긴 했었습니다. 사실 납품 기업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요, 일본 다이소와 연관성이 있길 원했고 그것 때문에 지분 교환을 하면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납품 기업으로서 유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을 맺고 가면서 수익을 내길 원했었죠. 그런데 2004년쯤에 일본 다이소에서 납품을 끊어버린 일이 발생합니다. 납품을 끊어버리니까 당장 다이소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온 거죠. 그 당시에 다이소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전까지는 충분히 일본에 납품을 많이 하면서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팔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떼어서 파는 상품을 다 국내에서 소화를 해야 되니까 갑자기 이제 가격 협상력이 낮아진 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는데 2008년 들어서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고 그 금융위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람들이 또 절약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렇게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니까 다시 다이소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도 사실 지분 정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과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노재팬 운동이 생기니까 그때 지분 정리를 급하게 하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본 다이소와는 관련 없는 기업이 됐습니다. 이전까지도 지분을 좀 가지고 있었다 보니 일본 다이소와는 큰 관련이 없었거든요. 자, 그럼 다이소가 어떻게 이렇게 물건을 싸게 팔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다이소의 특징은요,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상품을 유통할 때는요, 구매 단가에 이윤을 붙여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상품마다 가격이 다 다르죠. 쿠팡이나 다른 유통 채널을 보더라도요, 다 똑같아요. 다 상품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근데 애초에 다이소는 가격을 정해뒀어요.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특징 중 하나가요. 가격을 정해뒀으니까 가격에 맞춰서 물건을 맞추는 거죠. 무슨 말이냐? 공장에 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상품을 이 가격에 팔려 하니까 여기에 맞춰주십시오. 그러면 공장에서는 딱 그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상품을 조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다른 채널에 파는 것과 동일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양을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포장을 훨씬 더 간소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판매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에 납품받아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 가격에 팔고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직영점 중심에다가 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를 할 필요가 없죠. 가격 자체가 광고거든요. 사람들이 다이소를 찾는 것은 다이소가 광고를 하기 때문이 아니죠. 다이소의 가격을 보고 몰려드는 거란 말이에요. 광고를 하거나 이제 특가를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더 몰려들게 되는 거죠. 가격이 한 번 정해져 있으니까 안 팔린다고 해서 특가 세일을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문제에서도 되게 자유로운 편이고요. 애초에 낮은 이윤을 붙여서 많이 판매한 데만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뭐 어떻게 팔든 수익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 신기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97년에 다이소가 등장한 이후로 다이소는 가격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 가격 체제를 유지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97년 했으니까 27년이 넘었거든요. 어떻게 27년 동안 가격 체계를 바꾸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양을 줄였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슈링크플레이션이 다이소에도 발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격에 상품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뭐 예전에 비해서 구성품이 줄어든다든가 양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에 맞춰서 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다이소 가격이 1,000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이소가 금융위기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이소의 위상은 굉장합니다. 매출은 한 3조 원이 넘었고요. 이 정도면은 올리브영과도 거의 이제 비슷한 규모의 매출 수준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3조 원의 매출을 거두는 회사니까 그것도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날 수밖에 없죠. 이것 때문에 현재 많은 기업들이 다이소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게 다이소에서 파는 화장품들이었거든요. 올리브영에서 파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다이소에서는 훨씬 더 싸게 팔더라. 이것 때문에 다이소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들이 올라오면요, 금방 동이 나버리고 합니다. 없어요. 팔려고 해도 없어요. 늘 가보면 그 코너가 비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올리브영 같은 기업들도 다이소를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상품 자체가 겹치다 보니까, 게다가 파급력도 크다 보니까 신경이 안 갈 수 없는 거죠. 게다가 가격에 맞춘 상품이라는 측면 때문에요, 그 가격치고는 괜찮은 상품 퀄리티가 나옵니다. 그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인기 있는 쇼핑지로서 사랑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명동이나 홍대같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가보시면요, 다이소에 외국인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올리브영이나 이제 패션 기업들이 다이소를 경계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다이소가 영향력 있는 이제 플랫폼으로 떠오르긴 했는데요. 한 가지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다이소가 실제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가요, 다이소에 가면 모든 상품이 있다지만요, 카테고리가 많은 거지 카테고리당 상품 수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장품만 보더라도 그래요.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화장품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품목을 취급하고 있어요. 올리브영 자체가 헬스앤뷰티를 지향하는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화장품 종류만 해도 수천 종류가 넘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이소에 가보시면요, 전체적인 상품 수는 많지만 화장품만 따져보면 상품 수가 100여 가지 정도밖에 안 되죠. 이거는 무엇이냐?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지 카테고리 단위당으로 살펴보면요, 소품종 대량 판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건요, 다루는 상품의 수를 최대한 좁혀놓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걸로만 꾸며놓는다는 거예요. 소품종 대량 판매가 다이소의 핵심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품 수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카테고리가 많은 거지 상품 수가 많다고 하긴 좀 어려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다양한 품종들을 취급하는 올리브영이나 무신사나 이런 기업들과 보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다이소는요, 필요한 모든 것을 살 수 있지만은 정말로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있진 않은 곳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점이 다이소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다이소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또 다이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